어머니, 정말로 제 동의 없이 통장에서 돈을 찾으셨나요? 하고 서연주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에 백혜숙은 고개를 살짝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내가 알 필요는 없지 않니? 서연주는 결혼 후 처음으로 전셋집을 마련했었습니다. 남편 박민규와 함께 작게나마 마련한 보금자리는 비록 낡았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늘 예측하기 어려웠고 시부모님과의 관계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되도록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 백혜숙은 외면적으로는 다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가끔은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전 연주는 부모님에게 약간의 지원을 받았고 민규 역시 몇 년간 모은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을 합쳐 전세 보증금을 마련했지만 금액이 부족해 결국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도 신혼집이 생겼다는 기쁨으로 서로에게 감사해 했습니다. 연주는 작업실이 없었음에도 거실 한편에 작은 책상을 놓고 그림 작업을 했고 민규는 직장 생활에 적응하며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 백혜숙은 동네에서 꽤 유명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그곳은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시어머니가 부동산을 계속 운영하는지 실제로 수익이 나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저 남편을 통해 요즘 어려워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연주는 시부모님과 자주 왕래하진 않았지만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면 시댁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다정한 척 웃으면서도 은근히 며느리의 경제 상황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연주야, 너 요즘 그림 판다는 게 잘 되는 편이니? 하고 물었습니다. 연주는 솔직히 돈이 되는 그림 판매보다 외주 디자인 일이 주 수입원이었기에 대답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요즘 부동산이 안 돼서 아주 고생이야. 하고 푸념했습니다. 연주는 마음 한편이 짠해졌습니다. 부동산 업무가 힘들어진 건 알았지만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는 몰랐습니다. 남편 민규도 대출 갚느라 빠듯했기에 시댁에 금전적 도움을 드리긴 어려웠습니다. 그저 마음만 안쓰러워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점점 더 이상한 낌새가 감지됐습니다. 시어머니 백혜숙은 종종 전화로 연주에게 너희 집 전세 계약 언제 끝나니? 하고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연주는 아직 1년 반은 남았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전세 보증금 규모나 재계약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차피 부동산업을 했으니 부동산 관련 얘기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묘한 집착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다시 다른 데 쓸 계획이 있니? 같은 질문도 했습니다. 연주는 그저 계약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생각 없어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때론 농담처럼 혹시 돈이 필요하면 말해라. 내가 잘 굴려줄 수도 있다.
하고 권유했습니다. 연주는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스쳤습니다. 우리 돈을 빌려가시려는 건가? 그러나 시어머니는 분명히 부동산 사업 경험이 오래된 분이니 나름대로 투자 제안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큰 문제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주는 우연히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남편 민규가 전세 보증금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 그건 연주 명의로 된 돈이고 이미 은행에서도 담보 대출까지 받아서 여유분이 거의 없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민규는 심란해 보였습니다. 연주는 그 이유를 물었고 민규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부동산 운영 자금이 급하다고 우리 전세 보증금 일부만 빌려달라고 하셨다. 연주는 당황했지만 그래도 시댁이니 쉽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출이 껴있고 전세 만료 전 함부로 해약하면 위약금도 발생했습니다. 연주는 그건 안 돼요. 우리도 지금 대출 갚는데 힘들어서 추가로 빌려드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하고 답했습니다. 민규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연주에게 아니, 내가 어렵다는데 도와줄 생각은 안 하니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 하고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연주는 억울했지만 좋게 말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대출금 이자가 만만치 않아서요. 여유 자금이 전혀 없어요. 시어머니는 화가 난 듯 전화를 툭 끊었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어색해졌습니다. 명절에 갔을 때도 시어머니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연주를 바라봤습니다. 반면 시아버지 박철수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중재하려고만 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며느리한테까지 요구하는 건 좀 하고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몰라, 다들 내 사정은 조금도 안 도와주려고 해. 하고 투덜댔습니다. 연주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전세 보증금은 단순한 예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집에 묶여 있는 돈이었고 계약 기간 중에는 자유롭게 뺄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출을 끼고 있었기에 이자를 매달 내야 했습니다. 남편 민규도 일을 열심히 했지만 아직 대리급이라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외주 작업을 더 받아보태고 싶었지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시어머니는 연주의 집에 예고 없이 들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너희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잠깐 들렀다. 하고 말했지만 막상 방문 목적은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미심쩍었지만 혹시나 시어머니가 서류나 통장 같은 걸 슬쩍 보려는 건 아닌지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서류나 통장은 늘 사무용 서랍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예상치 못하게 방문해 거실 서랍을 어지럽히던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주는 깜짝 놀라 어머니, 찾으시는 게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니, 그냥 볼펜 좀 빌리려고 열어봤다.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연주는 이상했지만 직접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기류가 이어지던 중 연주는 주거래은행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고객님, 통장 업무에 변경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하고 말했는데 연주는 황당해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연주는 깜짝 놀라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어떤 신청이 들어왔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히 말하기 어렵지만 통장 명의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차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연주는 즉시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 상담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고객님 명의 통장과 관련된 대출 해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이 본인 것인지가 애매해서 저희가 처리를 보류했어요. 연주는 깜짝 놀라서 그분 얼굴을 혹시 보셨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중년 여성분이셨고 고객님과 어떤 관계인지 묻자 딸이라고 하셔서 신분증을 믿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고 답했습니다. 연주는 곧바로 그거 제 신분증이 아니에요. 위조이거나 도용된 것 같아요. 하고 주장했습니다. 직원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얼굴까지 확인하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주는 시어머니 백혜숙을 떠올리며 등에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연주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시어머니가 아니라고 발뺌하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남편 민규는 어머니가 그러실 리가 있겠냐 하고 고개를 저었지만 은행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하면 의심이 확실했습니다. 부동산 자금이 급했던 시어머니가 연주의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복사본을 삼하 입수했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연주는 일단 대출이 있는 해당 은행에 다시 전화를 걸어 혹시 추가 시도가 있을 때 즉시 연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은행 측도 경계태세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연주는 다음날 새벽까지 잠 못 이루며 혹시나 시어머니가 집에 보관 중이던 신분증 사본이라도 가져갔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결국 연주는 의심을 넘어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히 돈이 급했고 연주와 민규에게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몰래 전세 보증금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중도 상환하면서 보증금을 현금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주의 신분증을 위조했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아까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방문하지 못하셨고 대리인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사전에 주의받았기 때문에 서류를 확인하던 중 의혹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처리를 중단했고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문의합니다. 하고 물었습니다. 연주는 깜짝 놀라 혹시 CCTV 영상도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이것이거나 저희가 내부 규정상 1개월 정도 보관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분이 최근에 2번 방문하셨으니 영상이 남아있을 겁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연주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꼭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경찰 신고는 잠시만 보류해 주세요. 가족 문제라서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고 부탁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연주는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규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불법을 저지르겠어? 하고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연주는 이미 은행 측에서 2번이나 시도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CCTV에 어머니 모습이 잡혔으면 어쩔 건데요? 하고 울먹였습니다. 민규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닫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어머니와 직접 얘기해 볼게. 하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규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따로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투덜대며 꼭 지금 봐야 하는 일이니 하고 귀찮아했습니다. 민규는 급한 일이에요. 은행 얘긴데 어머니가 저희 전세금에 손대려고 한 적 있나요? 하고 대놓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했는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내가 그런 걸 왜 해? 괜히 나를 의심하네. 하고 화를 냈습니다. 민규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은행에서 모르는 중년 여성이 대출해지요. 청을 여러 번 했다면서 신분증이 위조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분을 어머니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내가 지금 엄마한테 무슨 모욕을 주는 거야? 내가 도둑이야 뭐야? 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민규는 난처한 마음에 어머니라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다음 날 연주는 남편과 함께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은행 측에서 보여준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은 안전하게 접근이 통제된 구역이라 은행 직원이 직접 영상을 재생해 주었습니다. 영상에는 분명히 어떤 중년 여성이 창고 직원과 대화하는 모습이 잡혀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눈매와 체격이 익숙했습니다. 연주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맞아요. 하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민규도 숨죽인 채 영상을 지켜봤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영상 속 장면에서 시어머니는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고 뭔가를 설명하는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거렸고 시어머니는 난감한 듯 웃었습니다. 연주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행 담당자는 이 영상은 내부 보안상 외부로 임의 반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할 수 있어요. 하고 설명했습니다. 연주와 민규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시어머니가 범죄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규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시니까 하고 망설였습니다.
연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단은 어머니께 자백을 받고 이후에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봅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민규도 동의했습니다. 민규와 연주는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 백혜숙은 안색이 좋지 않았고 시아버지 박철수는 상황을 모르는 듯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민규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들켰습니다. 은행 CCTV에 어머니 모습이 그대로 찍혔어요. 전세 보증금을 해지하려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처음엔 그게 나라고 누가 증명해. 마스크도 쓰고 갔는데 하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민규가 이미 CCTV를 직접 확인했다고 하자 그녀는 서서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연주가 목소리를 떨며 어머니, 설마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습니다. 왜 며느리인 제 신분증을 도용하시려 하셨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백혜숙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울분을 토하듯 말했습니다. 너희는 젊으니까 다시 돈 벌 기회가 많잖아. 그런데 난 부동산이 망하기 직전이야. 은행 대출 갚느라 하루하루 힘들었다. 그래서 잠깐 전세 보증금을 빼서 급한 불을 끄려 했는데 내가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니 어쩔 수가 없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연주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전세 보증금이 날아가면 우리 어디서 살아야 해요. 하고 호소했습니다. 민규도 시어머니의 행동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시면 안 되죠. 그건 범죄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후 시어머니는 연신 울며 가족끼리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어떻게 신고까지 하겠니? 하고 호소했습니다. 연주는 극심한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남편도 어머니가 분명 잘못하셨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건 좀 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넘어가면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고 결국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철수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이렇게까지 몰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보, 왜 나에게 말 안 했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야. 하고 타박했습니다. 그러나 백혜숙은 남편에게 털어놓기도 민망했고 자존심 문제도 있었기에 혼자 해결하려 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결국 연주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은행에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신분증까지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그냥 묵인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로 된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걸려 있으니 손해가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뒤 연주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지 자문했습니다. 변호사는 가족이라도 형법상 사문서 위조나 사기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크면 민사소송도 가능하죠. 혹시 은행에서 고소를 진행하거나 형사 절차가 열리면 CCTV 영상이 증거로 채택될 겁니다. 하고 안내했습니다. 연주는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남편 민규 역시 처음에는 갈등했지만 결국 아내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어머니도 사람이라면 반성하셔야지. 그리고 너무 쉽게 용서하면 또 같은 일을 할지도 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주는 경찰서에 해당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경찰 측은 가족 간 문제라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대해선 조사를 해야 합니다. 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은행과 연계해 시어머니가 제출한 위조 신분증과 CCTV 영상을 확보했고 공식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굳이 돈을 훔치려 한 게 아니라 잠깐 빌리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신분증 위조 시도와 불법적 대출 해지요, 청이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눈물을 쏟으며 사과했지만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주는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 역시 고통을 겪으며 제사나 명절같이 가족이 모여야 할 날이 다가오는 것이 겁났습니다. 가족이 찢어질까봐 걱정했지만 이미 일은 이렇게 커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철수는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알아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자책했습니다. 결국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고 시어머니는 기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위조 신분증과 은행 CCTV가 결정적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은행 측도 저희도 피해가 발생할 뻔했으니 고소를 취하긴 어렵습니다. 하고 완강한 입장이었습니다. 연주는 재판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남편 민규는 어머니가 잘못하긴 했지만 혹시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최대한 선처를 구해보자. 하고 말했습니다. 연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처벌이 너무 무거워지면 시어머니가 평생 원망할 것 같았지만 이 사건을 그냥 덮기에는 이미 크게 번진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 시어머니의 변호사는 연주와 민규에게 합의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런 문제로 법정까지 가는 건 불행한 일이니 고소 취하나 합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어떠실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은행 측 고소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었고 연주 쪽이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결국 1심 재판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원 앞에서는 시어머니가 매우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나 방청인은 거의 없었지만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목소리로 정말 한 번만 봐달라. 나는 가족을 위해서였다. 하고 호소했지만 판사는 냉정하게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검찰 측에서 은행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창구에 가서 신분증을 내밀고 서류에 사인하려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를 본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은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머리를 감싸쥐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판정에서 시어머니는 울며 진술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대출금을 갚을 길이 없어서 며느리 명의 통장에서 보증금을 빼서 잠시 돌려쓰려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는 서류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를 엄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주는 방청석 한편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겨웠습니다. 남편 민규도 울먹였습니다. 어머니가 결국 여기까지 오다니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알기에 그 몰락이 서글펐습니다. 그렇지만 연주 입장에서는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정황과 가족 간 사정을 고려했지만 범죄 자체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이 발견됐고 은행 직원의 증언과 CCTV 영상도 확실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이미 2차례나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가족의 전세 보증금을 무단으로 인출하려고 시도했으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다. 다만 가족 간 문제라는 점과 범행이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밝혔습니다. 선고를 들은 시어머니는 눈물을 쏟으며 법정을 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연주는 멍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민규도 혼란스러워하며 기자나 지인들이 있는 건 아닌지 주변을 살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든 관계를 복원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뒤 여전히 법적 기록이 남는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두문불출했고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양가의 심리적 거리감이 커졌음을 실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연주와 민규를 불러 사과했습니다. 우리 혜숙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희에게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살 거야. 혹시 가능하면 시간이 좀 흐른 뒤에라도 가족이 다시 화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고 부탁했습니다. 연주는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네, 아버지, 저도 어머니가 이 일로 크게 반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연주와 민규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할 상황도 고려했습니다. 전셋집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다시 무슨 일을 벌일까 두려웠고 이 동네에서 계속 살기가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사를 하면 위약금과 새 전세자금 마련이 부담됐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일단 계약 만료까지 기다려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이니 감히 다시 불법 행위를 시도하긴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가족 모임에는 당분간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도 조금씩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에게 원망을 쏟아냈지만 점점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동산은 결국 문을 닫았고 시아버지와 둘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연주는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시부모님을 전혀 보지 않고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 민규도 그래도 우리 부모님인데 아이가 생기면 최소한 얼굴 정도는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하고 고민했습니다. 연주는 아직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완전히 남처럼 살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가 태어난 뒤 연주는 최소한의 예의로 시어머니에게 출산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연주야, 미안해. 그리고 축하해. 손주가 생기다니,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도 할머니가 되다니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 하고 말했습니다. 연주는 울컥했지만 담담하게 어머니도 잘 지내세요. 저희도 노력해 볼게요. 하고 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법정에서 처벌받고 CCTV 영상으로 모든 사실이 드러나는 과정은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털어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도 경제적으로 몰렸을 때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다는 고독함을 토로했고, 연주와 민규는 그 말에 어느 정도 이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저지른 잘못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족 관계가 예전처럼 완벽하게 회복되긴 어려웠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조금씩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주는 남편과 함께 아이를 키우며 다시금 삶의 안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가족이라도 금전 문제에서는 항상 분명해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2달쯤 지나 시어머니는 조심스레 연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주야, 혹시 손주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연주는 긴장했지만 그래도 혈육임을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과 상의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만나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만남은 조심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마음에 큰 부담이 있는 듯 했습니다. 아이를 보자 울음을 터뜨리며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부렸어. 하고 속죄의 말을 했습니다. 연주는 그 모습에 차마 모진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진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쳤고 부동산 관련 빚도 천천히 정리 중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한편 연주와 민규 부부는 대출 상환을 조금씩 갚아 나갔고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연주는 가끔씩 이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법정에서 공개됐던 은행 CCTV 영상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어둑한 모니터 속에서 마스크를 쓴 시어머니가 서류에 사인하려는 모습이 아직도 연주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정말로 그 일이 없었더라면 하고 생각했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가족 간에는 조금씩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전처럼 아들 내외의 돈 문제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르바이트로 번 돈 중 일부를 모아서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려 했습니다. 연주는 그것이 미안하면서도 조금씩 풀리는 기색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연주야,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내가 나를 신고해서 처벌받았지만 오히려 내 정신을 차리게 해줬다고 생각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연주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저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가족 모임이 있었지만 완벽히 예전처럼 화기애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한 태도를 유지하자 연주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할머니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가족 안에 미묘한 따스함이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건 당시 변호사 비용과 일부 벌금 등을 치르느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더 얻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큰 짐이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다시는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고 강조했습니다. 가족으로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시간과 진심이 조금씩 틈을 메워줬습니다. 그 뒤로 연주는 전세 계약을 갱신했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길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국 남편과 아이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가까이 지내기에는 상처가 여전히 컸지만 그래도 이전처럼 극도로 거리를 두지 않는 정도로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에 이 사실을 듣고 섭섭해했지만 연주는 우리 아이 교육 문제도 있고 민규 직장 위치도 고려했어요. 크게 다른 뜻은 없으니 이해해 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별다른 반박 없이 그래, 알아서 잘 지내라. 하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은행 창구 CCTV 영상은 두고두고 가족들의 마음에 잔상으로 남았습니다. 연주는 종종 그 장면을 떠올리며 아, 가족이라도 경제적 문제는 무섭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민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도록 우리가 서로 돕고 감시해야 해. 하고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 본인 역시 그 영상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며느리 돈을 몰래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이 이렇게 생생히 증거로 남아 있으니 정말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어. 하고 털어놓았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됐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아이가 할머니에게 달려가 할머니, 안아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주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제는 서로 조금씩 용서하고 보듬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자. 우리 가족이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내가 힘들 때 더 솔직하게 털어놨어야 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고 반성했습니다. 연주와 민규는 차분하게 이제부터는 서로 속이지 말고 언제든 대화로 풀어요. 하고 부탁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고 소액이지만 다시 부동산 관련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긴 어렵겠지만 최소한 자격증을 살려 파트타임으로 중개 보조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연주와 민규는 아이 양육과 각자 업무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가족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긴 힘들었으나 그래도 서로 간의 최소한의 신뢰와 대화는 되찾았습니다. 연주는 이번 일을 통해 부부끼리 금전 관리와 서류 보관을 더욱 철저히 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부로 누구에게도 서류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돌잔치가 열리던 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작게나마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주야, 며칠 전 월급 탄 걸로 준비했어. 어머니, 지금 정말 저를 쫓아내시겠다는 말씀이신 연주야, 며칠 전 월급 탄 걸로 준비했어. 비싸진 않지만 손주 위에 사봤다. 하고 말했습니다. 연주는 복합적인 마음을 느꼈지만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고 인사했습니다. 돌잔치에서의 분위기는 어색하면서도 살짝 화해 무드가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주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제뉴인한 애정이 묻어났고 연주는 그 모습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 역시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보니 시어머니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돈을 급하게 구하려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후로도 가족 내에서 이 사건은 늘 민감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조금씩 그날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록 범죄 기록이 남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며 아이에게는 최선을 다해 할머니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연주는 가족이라도 금전 문제는 명확하게 해야 한다. 는 진리를 체득했고 남편 민규와 함께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했습니다. 둘은 이번 경험을 밑거름 삼아 꾸준히 저축하며 아이에게 안정된 미래를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어느 가을날, 연주는 가족들과 함께 작은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초대했습니다. 서로 간에 아직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조금 더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단계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에게 과자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고 연주는 그 모습을 보며 그래도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들이가 끝난 뒤 연주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 예전에 은행 CCTV 영상에서 어머니 모습 직접 보고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젠 시간이 지나서 조금은 이해해 보려고 해요. 아무리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때 어머니도 많이 궁지에 몰려 있었겠죠. 하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컥하며 그래,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워.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비로소 사건을 완전히 덮을 수는 없지만 서로를 조금이나마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은행 창구 CCTV에 찍힌 충격적인 장면은 여전히 아픈 기억으로 남았지만 동시에 이 가족에게 더 솔직해지고 단단해지라는 교훈이 되기도 했습니다. 연주는 아이를 안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며 작은 손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며 가족이 하나로 뭉칠 수 있다면 이 힘든 기억도 언젠가는 희미해지겠지. 하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앞으로는 어떤 일도 함께 의논하고 절대 몰래 해결하려 들지 말아야겠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가족의 재정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연주와 민규는 직장에서 승진했고 시어머니는 중개보조원 자격으로 가끔 알바를 하며 수입을 마련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동네 공사장 경비로 일하면서 소소하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자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연주에게 사죄했습니다. 그때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나를 내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게 나한테도 약이 됐어. 만약 너희가 덮어줬다면 난 또 다른 무모한 짓을 했을지 몰라. 하고 말했습니다. 연주는 뭉클한 마음으로 제가 그때 많이 원망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이제 반성하셨다니 다행이에요. 하고 답했습니다. 아이의 어린이집 행사날 시어머니가 몰래 찾아와 멀리서 아이가 뛰노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주는 그 광경을 보고 마음이 조금 더 풀렸습니다. 설령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 시어머니라도 아이의 할머니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일 이후로 연주는 시어머니가 진정으로 변하려 한다는 확신을 조금씩 얻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여전히 철저히 선을 그었고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는 절대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상 속에서 전화 한 통, 가벼운 안부는 주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결혼 5주년을 맞이한 어느 날, 연주는 그동안의 일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전셋집을 구할 때의 설렘과 시어머니의 집요한 요구, 그리고 은행 창구 CCTV에 담긴 충격적 장면까지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헤쳐나왔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민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아이도 건강하게 크고 있고 우리도 이제 조금씩 여유가 생겼으니 더 잘 지내보자. 하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상처가 완전히 지워지진 않았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가 조금씩 생겼습니다. 연주는 시아버지와 종종 연락하며 서로 근황을 물어봤습니다. 시아버지는 혜숙이가 예전에 했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단다. 내가 혹시나 아직도 마음에 앙금이 있으면 그 또한 당연하지. 하지만 우리도 이번 생에 최대한 죗값을 치르며 살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연주는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그래도 가족이라는 끈이 완전히 끊어지진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건이 지나고 나면 결국 서로를 보듬는 것 또한 가족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자 경계를 늦추지 말자는 마음도 잊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주말, 온 가족이 시아버지 생일을 기념해 작은 식당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연주의 눈치를 살폈고 연주는 부자연스러운 미소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웃으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아이는 곁에서 신나게 뛰놀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워. 이제 나는 절대 돈 문제로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게. 하고 선언했습니다. 남편 민규는 우리도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그때는 미리 상의해요. 몰래 하시면 안 돼요. 하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가족의 분위기는 어색하면서도 따스한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식사 도중 시아버지는 문득 그 재판정의 장면을 떠올린 듯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CCTV 영상을 보는데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 우리 혜숙이가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도 창피했고 아들 내외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다는 게 한스럽더라. 하고 털어놓았습니다. 연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많이 힘들었지만 어쨌든 지나간 일이니 이제는 함께 나아가요. 하고 말했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케이크 언제 먹어요? 하고 제잘대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난 뒤 연주는 집으로 가는 길에 어쩐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론 이런 불행이 없을 것 같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남편 민규도 오늘은 좀 편하게 지낸 것 같아. 예전엔 만나기만 하면 싸늘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눈 맞추고 대화도 안 해. 하고 감상을 말했습니다. 연주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를 재우며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게 된 것도 어찌 보면 그 CCTV 영상 덕분이기도 하네. 아니었으면 어머니가 계속 몰래 돈을 빼갔을 수도 있고 그땐 더 큰 불행이 왔을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이지만 때론 충격적인 사건이 사람들을 성장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결국 가족 간에는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동산 업계에서 완전히 손을 뗐지만 파트타임으로 작은 회사의 사무 보조 일을 하며 성실히 살아갔습니다. 남편 민규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고 연주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자리 잡아 가정 경제에 안정이 생겼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유치원에서 재롱잔치에 참여할 정도가 됐습니다. 어느 날 연주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 지난날의 아픔은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못하겠지. 그녀는 시어머니가 궁지에 몰려 범죄를 저질렀던 그날의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빛바랜 기억으로 남아있기는 했지만 더 이상 그녀를 극심하게 괴롭히진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주는 사무용 서랍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변호사와 주고받았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처음 경찰에 고소장을 넣었을 때의 기록과 은행 직원과의 대화 녹취가 정리된 문서가 있었습니다. 연주는 그걸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 지나간 일이다. 하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잘 묶어 별도의 상자에 넣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증거는 남겨두되 더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집으로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며 따뜻한 차를 우려 마셨습니다. 이후로도 가족 사이의 작은 갈등은 여전히 있었지만 모두가 사건의 심각성을 알았기에 함부로 행동하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며 손주에게 선물을 사줄 때도 적당한 범위 내에서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주는 그걸 보며 우리 모두 달라졌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가족들은 간소한 주말 식사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연주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나도 더 이상 그날 일을 꺼내진 않을게. 하고 말했습니다. 연주는 웃으며 어머니, 저도요. 이제 함께 미래를 봐요. 하고 화답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은행 창구 CCTV 영상이 재생될 일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영상을 통해 드러난 진실 앞에서 힘겹게 맞서 싸웠고 결국 서로의 상처를 인지하고 조금씩 감싸주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쉽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연주는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남편, 아이, 그리고 시부모님이 함께 웃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사건을 조용히 마음속에 묻었습니다. 어떠한 폭풍이 불어닥쳐도 가족이라면 대화와 신뢰로 풀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앞으로 이 가족이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함께 헤쳐나갈 든든한 힘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